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전 시간에 이렇게 나눠드렸던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뭐든지 안 중요한 건 없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봐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무이급 수준의 어떤, 수준의 느낌을 아셔야 돼요. 여기 딱 세무이급의 수준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세무이급 문제예요, 다들. 보고했던, 참고했던, 오픈북했던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그걸 내가 이제 정확하게 찾아보서라도 공부를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배울 때 배우죠. 그냥 지나가요. 그런 후에 나중에 뭐예요? 다시 뒤적어 보면, 한 달 지나서 뭐 하나도 몰라요. 그럼 태산 같거든요. 이게 태산이 있는 것처럼, 걱정이 태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미리 조금은 뭐야. 이런 것들을 했다가 내가 풀어본 흔적이 있으면 나중에 끄집어놓으면 기억이 좀 빨리 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트레이닝 한 거 있죠. 2주 트레이닝 하면은 구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구정 때 저희가 3일까지니까 한 6일 정도 연휴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학교 가실 것 같으면요, 한 이틀만 설 연휴 쉬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부를 좀 해가 와야 돼요. 그죠? 그때, 딴 거 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 끄집어 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처음에 회계는 무엇인가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여기는 문제 있잖아요.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린 거니까, 모아두시고, 그죠? 오늘도 공부해봐가지고 내가 꼭 알기는 발표해가지고 알기 리뷰해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누적을 시키거든요. 저번에 했던 제 당자 부분도 조금 감면해가지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있죠. 누적 학습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했던 것도 해서 계속하고, 그죠?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공부 방법이 최고 우수한 방법이 힘들지만, 제가 공부해본 결과는 누적학습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가 조금씩 루틴을 들여가지고 할 테니까 정확하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해석 강의하면서 잘 모르는 거 알고,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한 33분 좀 많다,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 답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다음 중 선입선출법,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또 기억해야 되죠. 개별법은요, 단가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 내가 지금 수량하고 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수량은 알았다 치면요, 단가 있잖아요. 요거 개별적인 단가를 다 아는 거, 가장 이상적인 방법. 물량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법. 그죠? 요게 바로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실제 원가가 실제 수익에 대응함으로써, 당연히 그죠? 수익 비용 원칙에 가장 충실하죠. 그죠? 올해 수익의 원가를 직접 알아서 대응하잖아요. 그죠?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좋아요. 자, 가중평균법은 말 그대로 평균법인데 두 개가 있죠.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우리 총평균법 이렇게 있어요. 총평균법은 두 개가 있겠죠. 그죠? 이동평균법 하고요. 총평균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개가 매칭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동평균법은 매번 입고할 때마다 새로운 단가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량을 관리 계속 기록법하고 커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계속 기록법 하야평균법을 이동평균법 이렇게 배치하고요. 총평균법은 실사법, 실질재고조사법, 조사법 하에서 있죠. 이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란다. 이렇게 또 불린다. 그죠? 이런 이 용어 자체가 한 3, 4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평균법 중에서 계속 이동해서 있죠. 단가를 내려면 계속 기록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록 안 해주면 이동평균을 못 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커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되게 편하죠. 이렇게 총평균법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n분의 1이, 그죠? 총 매입가액에서 수량을 나눠버리면 되게 실무적으로 간단하죠.
근데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이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왜? 전기의 원가하고 단기의 원가를 합해가지고 평균화해서 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매칭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점은요, 간단하다는 장점이죠. 자,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선의총은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거 기억나세요? 형님이 뭐예요? 예, 그래서 형님이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 했죠. 물가가 상승했을 때. 그 기억나죠? 그죠?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하죠. 물가가 상승한다면 단기 순이익이 과소됩니까? 아니죠. 여기 과소가 아니잖아. 근데 물가가 하락한다면 맞는 거예요. 그죠? 물가가 하락한다면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있죠.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가가 상승을 기본적으로 하고 물가 하락이면 반대가 되니까 또 물가 하락이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것들이 아사모사해도 좋아요. 좀, 잘 이해 못하겠다, 좀. 근데 가다 보면 딱 완벽하게 틀린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건 참고할게요. 보세요. 호입선출법은요. 기말 재고 자산이 과거의 지도공가로 기록되어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죠. 자, 이걸 가지고 정리합니다. 선입선출법은 좋은 장점이 뭘까요? 기초부터 팔리니까 나머지 재고는요. 가장 재고 자산은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산다면 시가가 근접해서 기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입선출법은요.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걸 먼저 팔았다고 보니까 기말재고는요. 상대적으로 전기의 기초 재고랄지 이런 것들이 있죠. 기말재고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현재 원가를 잘 못 반영하는 그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 얘기까지 좀 해서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얘기하죠. 자꾸 익혀서 한 번 해서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 얘기한 걸 딱 알면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세 분은. 자, 하고 이런 건 있으면 맞추세요. 근데 요거는 이거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대손충당금 했던 거. 요거에 대한 이렇게 잔액을 쭉 타고 설정하고 환입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대손 난 거, 회수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잔액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밑에 뭐 세무사의 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요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까요?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대손충당금 잔액을 따라가요. 대손충당금 잔액을 따라가 볼게요. 잔액하고 또 여기 파생되는 대손상각비 그죠? 해볼게요. 1번. 네, 1번. 자, 기초는 채권 이권 외상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원 있다. 이렇게 이런 5만원 있는 상태요. 두 번째 볼게요. 따라가 볼게요. 대손이 2만원 확정됐대요. 끌어다 쓰죠. 충분하죠. 그러면 요거 끌어다 쓰면 얼마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잔액. 3만원 되겠습니까? 잔액을 따라갈게요. 왜냐면 요거 2만원 끌어다 쓸 거니까, 요만큼. 근데 회수했대요, 3만원이. 회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액을 따라갈까요? 그렇지. 3만원 플러스니까 6만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회수는 플러스. 충당금은 끌어다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말에 잔액은 10만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보충해야 되는데 아닌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말에 6만원이 있는 상태니까 기말에 어떻게 이렇게 얼마를 보충하죠? 4만원을 보충해서 있죠. 플러스 하면은 대손상각비 4만원, 대손충은 4만원 이렇게 해서 보충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요걸 딱, 요 포맷을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요걸 물어볼 때는 항상 대손이 얘보다 더 많게 해요. 6만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족하니까 여기 비용이 뭐예요? 만원 나오잖아요. 그럼 샥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단기 대손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얼마냐.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알겠죠? 세무 2급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요거 저번에 당좌할 때 했는데 중요해서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볼게요. 재고에 대한 얘기죠. 좀 재밌는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 이렇게 다 제가 골고루 재고 당좌 위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기말에 재고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에 있는 걸 보니까 재고 자산 시사 결과 한 경우
창고에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 자산이라고 보는 게 뭐야? 200만 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외에 창고에 없는 자산 중에 법률적인 소유권이 내한테 있다면 나의 재고에 포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과 같대요. 그럼 정확한 기말 재고는 얼마냐?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기말 재고잖아요. 그죠? 네, 기말 재고. 자, 기말 재고, 기말에 재고 금액을 이렇게,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거, 창고 내에 있는 거, 창고 외쪽에 있는 거, 이렇게. 창고 내에 있는 건 200 있대요. 그죠?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 그냥 창고 외쪽으로 한번 볼까요? 창고 외쪽으로 한번. 첫 번째, 미착 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선적진저 조건에 매입하여 운송 중에, 난 매입자요? 선적하면 내 거죠? 그러니까 운송 중에 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법률적 소유권이 내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5만 원은 내 거니까 더 한다.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40%는 소비자가, 시성품은 사용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모형 아닙니까? 50만 원 중에 40%는 사겠대요. 중요한 거는 안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60%는 안 사니까 5, 6이 30만 원은 뭐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가 뭐야? 여기가 50만 원 중에서 뭐야? 여기 안 산 60%가 내 거잖아. 그죠? 60%는 30만 원 내 거다. 되겠습니까? 체크하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재고 될 수 없죠. 할부 판매 상품은 물건을 주고 돈을 나눠 받는 거죠. 단기든 장기든 가리지 않고 뭐야? 인도할 때 수익 잡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재고 아닙니다. 적성품은 위탁 판매예요. 팔아달라고 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탁자로부터 75%가 판매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안 팔린 게 중요한 거죠. 나의 재고를 넣는 거니까. 그럼 25%니까. 25%면 이거 얼마요? 뭐 10만 원 되나요? 그러면 창고 외에 있는 금액은 토탈해서 소개가 15만 원, 40만 원, 5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럼 창고에 있는 금액하고 아닌 거 하고 있죠. 두 개를 합하면 결국은 2번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같이 풀어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안 풀어봤어요. 그냥 편집만 하고 같이 풀려고. 제가 풀어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답을 보고 이입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보면 풀이를 안 해요. 문제를 안 보고 오는 이유가 제가 그냥 푸는 형태로 뭐야. 그죠? 제가 푸는 방법 처음 대할 때 여러분 모습 그대로 접근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번씩 틀리죠. 그죠? 근데 이 정도는 또 자신감인가? 이 정도는 안 틀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건데 산수 같은 거 잘못하면 또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 이게 된다는 점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요. 재고가 뭘까요? 재고는 판매 목적이죠.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의 수량을 결정한 방법은요. 수량 세 가지. 계속 기록하자? 아니야. 입고만 기록하고 출고는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기말에 실제로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 실사법이라는데요. 이 두 개의 문제점이 혼합법,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 있네요. 되겠죠? 아니면, 그죠? 개별법은 단가를, 그죠? 아는 방법이죠. 얘를 몰랐을 때, 언제, 그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가를 추론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이 총호됩니까? 여기 가장 이상적인데 얘가 모르니까 뭐야? 어때서 이렇게 선이 가중평균이 뭐냐면 두 개가 있잖아요. 지워버리는데 이동평균도 있고 총평균도 있죠. 선이 총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럼 요건 가중평균을 잘 몰랐다면 이거 뭐지? 왜 이동평균이 안 나오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때 계속기록법을 뭐예요? 적용한 평균법을 뭐라고 합니까? 계속 수량을 기록했다는 말은 계속 뭐야? 단가를 계속 이동할 때마다 평균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서로 커플이 있는 거죠. 니는 계속 기록하고 너는 단가를 계속 내고 이렇게 해야지 두 개가 커플이 되는 거죠.
아니, 계속 기록했는데 단가를 계산 안 하는 그 총평균법이면, 총평균법은 그 매번 기록할 때마다 평균하는 게 아니잖아. 한 방에 하는 거죠.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동평균법 이렇게 되면 반대. 이 문제가요, 한 4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또 한 4년, 또 그 이후 4, 5년 전에 한 번 나와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은, 평균법에 보면요, 이동평균법, 이렇게 해서 계속기록법 하에 평균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의 평균법. 이렇게 타이틀에 적어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답을 요거로 볼 수 있잖아요. 이동평균법 어디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맞나? 이렇게. 아닙니다. 5번. 재고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틀린 것 찾아봐라. 이거죠. 단가를 결정하는 거죠. 단가는 선의총우가 나와야 돼요. 개별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모를 때 선의총우가 나온다. 이렇게. 자,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거 있죠. 매입한 걸로 구성되어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에 근접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기초부터 먼저 팔리는 거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 시가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수익 비용 대응은 안 좋아요. 왜? 올해 수익의 원가가 기초부터 팔렸으니까, 기초가 만약에 있다는 거는, 기초는 작년의 원가잖아요. 대응이 안 좋죠. 그죠? 이렇게 후입선출법과 반대라고 보면 돼요. 이거 좋은 점. 결별법은요, 실무에 적용하기 쉬우며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이다. 이 말이 디테일이 어렵네. 가장 정확한 건 맞아요. 근데 개별법을 왜 못 쓸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개별법을 쓸 수만 있다면 걔가 가장 이상적인데 왜 못 쓰냐면요, 실무에 왜 적용이 안 되냐면, 이게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 막 섞여 있으면 단가를, 단가가 상이한 게 많이 있으면 그게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프로젝트 A의 단가를 내기는 어려운데, 그죠? 쉬운데, 섞여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요 점이, 살짝 그렇네요. 문제가 돼요, 솔직히. 실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얘는 맞고요, 그죠?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거, 그죠? 가장 뒤에 매입한 거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좋은 거죠, 그죠? 요걸 알아야 돼요. 평균법에는 이렇게 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면, 다른 게 더 확실하게 맞잖아요. 요게 맞지만, 요걸 개별법이 실무에 잘 적용하기 어렵나? 쉽나? 어렵죠. 어려우니까 가정을 한 거죠. 쉬우면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 구성이 돼서 그렇구나 딱 생각이 나서 정답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항상 패턴이. 회계 1급 문제는요, 단편적인 것만 나와요. 딱딱. 그중 98, 90%가 단편적인,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세무 2급은 요 정도 살짝 꼬는 거예요. 근데 세무 1급 가보세요. 비틀어가 듣고 와요. 두 개가 멍멍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세무 1급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 어떻게 푸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볼게요. 6번은 매출 3건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건 대손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원래 대손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잖아요. 근데 자산을 차감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자산이 증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이 증가되어 있고,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도 그 문제가 딱 맞는 건 아니지. 대부분 이렇게 맞춰져요. 여기 4개 중에 뭐예요? 뭔가 다른 방향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다 되죠. 그럼 만약에 힘들다면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익이 과대되면요, 좋은 거고, 이익잉여금이 과대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비용이 과대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 딱 세무 2급의 문제거든요.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2급, 1급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고요. 그때 의외로 이 문제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원활하게 해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원가 배웠잖아요. 그죠? 원가를 좀 공부하시라고 제가 원가도 샥 내서, 그죠? 원가는 여러분 배웠는데 멍멍하죠. 그죠? 아직 그 완성이 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가 배운 내용을 보면 보통 시험에 이렇게는 5문제 중에 이론이 두 개에서 3개 나오고 계산이 2개, 3개, 1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론 문제는 3문제 나오면 3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의외로 쉬운데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물론 단계 배분법 이런 거 나오면, 그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불소 치약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실제 기준, 예정 배분을 해서 차이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돼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테마별로 10번은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게 돼요. 그리고 시험 임박해서 뭐예요? 자꾸 몇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5개를 맞춰야 정상인데, 제가 볼 때는 5개를 못 맞추면요, 우리는 4개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원가 부분을 좀 몇 개 제가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이거 하면 다른 것도 낸 거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했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노가다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못 풀어. 어떻게 하냐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어 가장 주 계정을 그려요. 우리 제공품의 변동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제품의 변동은요, 매출원가, 원재료의 변동은 직접 재료비.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T를 딱 그려가지고 원재료의 기말 원재료를 빼면 직접 재료비, 그죠? 제공품의 기말 재고를 빼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에 제품을 빼면요, 기말 제품은 매출원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얘를 주 계정이 제공품 계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샥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T를 그려요. 제공품. 그리고 마음속에 뭡니까? 기초, 처음에 기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이거 제가 안 적을게요. 제가 푸는 방법대로 해볼게요.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기초와 기말부터 우선 메꾼다고요. 요게 기초, 기말부터 메꾼다고요. 그럼 제가 볼 때 요걸 봐야 돼요. 요거랑 요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여기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을 봐야 되죠. 흩어져 있는 정보 중에 뭘 취합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럼 지금 10,000원이랑 150,000원. 그러니까 여기 10,000원 이렇게 딱 적어요. 여기 150,000원 이렇게 되죠. 되겠죠? 여기에 마음속에 뭡니까? 제가 안 적어 드릴 텐데, 직접 재료비, 직접 제조간접비가 나와야 돼.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씩 메꿔볼게요. 직접 재료비 찾아보세요. 없죠? 직접 노후비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있어. 그럼 2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죠. 여기는 직접 재료비만 할게요. 직접 재료. 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비만 구할 수 있다면 뭐야? 요거 구해서 요 금액과 동일하니까 요거 구해서 요거 15를 빼면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다른 것 중에 허수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암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원재료의 변동에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재료의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 금액 25만원 되나요? 맞잖아요. 그냥 T를 그래프를 없어.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창고에 10만원 있었는데 기존에 매입한 게 15니까 창고에 토탈 있었던 건 25예요. 그리고 기말에 원재료를 3만이 남았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남았다는 말은 결국은 투입한 원가는 22라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25가 있었는데 기말에 3만원 밖에 남았으니까 투입한 원가는 당연히 22만원이 난 거 아닙니까? 암산도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뭐예요? 22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정 힘들면 요거를 이렇게 T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거 있죠? 25가 되고, 여기 요거 빼고, 25가 되니까 뭐예요? 요거 나머지 그죠? 사용한 거는 23만이다.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간추려 보겠습니다. 40만원, 23만이고, 63만원? 3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은 48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요. 48만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돼요. 쓸 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등식법을 해서 뭐 등식을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T계정법으로 하셔야지만이 에러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아, 꼭 보면 원가는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자기 임무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하라는 대로 해서 답을 맞추면 그 다음에 그 루틴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보면. 손을 안 쓸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해봤습니다. 이 전형적인 노가다 문제인데요. 양이 많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티를 그려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원가 나왔던 문제네요. 2021년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300이고, 기말에 원재료는 1월보다 20만이 많고, 그러면 2021년 기간에 원재료 매입은, 재밌는 문제네. 볼 거 없어요. 그냥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원재료 있죠. 원재료에 지금 있죠. 단계 매입액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래야 돼요? 당연히 원재료 T 계정 그리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T를 딱 그려가지고 원재료 이렇게 그리잖아요. 원재료 기초가 있고 단계에 매입한 거 이렇게 되고, 여기 투입한 거 직접 재료비 이렇게 되잖아요. 재료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X액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X를 놓고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초 기말부터 팔아보세요. 사용한 원재료가 뭐죠? 사용했다는 말은 있죠. 창고에 있는 거 끄집어가지고 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직접 재료비의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00, 직접 재료 30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1월보다 20만이 더 많대요. 기말에. 그럼 가장 간단한 얘기가 뭘까요? 얘가 만약에 기초가 100만이었다면 기말은 120이 되고, 그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더보다 더 간단한 거는 기초가 0이었는데 기말이 뭐예요? 20만이 됐다. 이게 가장 더 간단한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12월 말 원재료가 기초보다 20만이 더 많다 이거죠? 가장 간단한 예가 뭘까요? 이게 0인데 이거 20만 원이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은 얼마야? 230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320 이렇게 되는 거죠. 320 이것도 3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X는 당연히 320이 되지.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런 방법 무조건 T로 해서 메꿔 넣는 거. 근데 이 용어 있잖아요. 재료의 사용액이 300이다. 재료의 사용액이 뭔 말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지. 재료를 사용했다는 건 공정에 투입한 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넣고 T를 풀어냅니다. 그러면. 자, 9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론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개별 원가는 개별 제품이나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해서 제품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영어로는요, 오더 코스팅이라고 해요. 오더 코스팅. 개별. 그러니까 오더 받은 거, 주문 받은 거를 그죠? 원가 계산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커야 돼요. 작은 걸 막 하는 거는요, 종합이에요. 큰 거는 개별이고, 작은 거는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중 개별 원가랑 가장 틀린 거, 개별 원가 아닌 거. 일반적으로 단일화 원가 낮습니까? 크대도요, 막 주문 제작받은 건설업, 그죠? 단일화 원가가 크고,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가 대상에 짓게 할 수 있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를 딱 짓게 해서, 그죠? 직접비는 바로 부가, 간접비는요.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반영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를 구해서 뿌려주는 모형이 개별원가 계산 아니겠습니까?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주문 제작의 오더 코스팅 맞고요. 자, 개별 제품별로 원가, 요 개별 얼마 이렇게 하니까 개별적인 손익 분석이 되게 용이하겠죠, 그죠?
다른 원가에 비해서 뭐 다른 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에 얘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요, 투입한 원가에다 나누기 n분의 1 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 요거 단위당 원가 낮는 거 아닙니다. 가격이 낮은 거는 종합, 큰 거는 뭐야? 개별 원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세요. 다음 주 원가의 개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익힙니다. 통제 가능 원가는 말 그대로 내가 원가를 통제할 수 있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영향을 미칩니다. 매물 원가는 과거 나와야 돼요. 매물은 우리 지금 뭐 광주에 사람들이 막 매물돼 아파트 붕괴되어 가지고 현대산업개발 내 친구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있죠. 현대산업개발에 지금 이제 부실한 아파트 계약을 막 취소하고 난리 났어요. 이게 되게 여파가 크거든요. 제가 만약에 재건축하는 입장이라 해도 이렇게 있죠. 관리가 안 되는, 그죠? 이 도급 건설사한테 맡기겠습니까? 문제가 많죠. 거기 살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산풍골 나는데. 매물은 뭐예요? 과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기회비용은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생각나요. 미래가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포기된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선택 대안 중에서, 그죠?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두 가지 선택 대안 중에서 포기된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 혹은 최소 희생이라고 정의합니다. 과거의 원가 아닙니다. 미래 원가로. 미래 원가. 요거는 과거 원가로. 관련 원가는요. 이거 뭐 이렇게 피곤한, 치사한 문제네요. 이것만 요거 알아주세요. 관련 원가는 말 그대로 있죠.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건 좀 피곤한 문제다. 그렇지? 이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한테 직접 고려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고려되는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문제예요, 솔직히. 좀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제조관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거는 불수치하게 얘기죠. 그죠? 우리가 예정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 요소를 알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실제 발생액. 이게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가요. 여기 예정 배부잖아요. 그죠? 예정 배부 하잖아요. 실제. 예정 배부는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제 배부 기준에서 뭘 곱해요? 세 번째 예정 배부를 곱해서. 그래서 요 두 개가 차이가 뭡니까? 배부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요. 불리한 차이 과수 배부. 마이너스 나오면요. 유리한 차이 과대 배부. 이렇게 있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얘는 추론하는 문제예요. 물어보면 실제 직접 녹음세 요거 X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X를 물어보니까 하나, 둘, 세 개를 찾아가지고 넣어가지고 풀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찾아보세요. 자, 165만원 되겠습니다. 165만원. 이렇게 되죠. 여기 했죠, 그죠? X는.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은요.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예정 두 개 찾아서 금액을 나누면 돼요. 예산. 금액이 나왔죠? 예산. 저기. 500시간. 그러니까 500시간 보겠습니다. 그럼 요 금액은 단위당 3,000원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예정 배부. 그대로 3,000원 딱 구하면 3,000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은 과대도 아니고 과소도 아니고 딱 맞아 떨어졌다. 이거죠. 뭐 신인가? 일단, 여기 얼마란 말이에요? 0이었다. 이거죠. 만약에 과대 배부였다면 마이너스로, 과소 배부였다면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됐다. 그죠? 그러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얼마냐. 이거죠. 얘가 주는 금액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금액이 165만원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165를 3,000원으로 나누게 되면요. 그러면 500x는요. 550시간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틀을 놓고
메꿔놓고 X를 뽑아내는 거. 항상 뭐 어떤 문제를 푸는 적용력이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 제 푸는 대로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거 방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항상 이렇게 틀을 놓고 X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형태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모형을 놓고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익히세요. 이런 문제 보겠습니다. 부분별 원가 계산이 나오네요.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바로 있죠. 제조간접비를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면 원가가 부정확하니까 부분을 나누죠. 그래서 제조와 보조를 나누고 1차적으로 원가를 발생한 장소별로 집계했다가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의 원가를 그죠? 제조 부분에 1차적으로 배분하죠. 그때 인과관계를 보조 부분 간 인과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직접 배분법. 순서를 정해서 있죠. 일부만 인식한 후에 1차적으로 보조 부분에 배분한 후에 제조 부분에 다시 배분하는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요. 다 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지만 돈이 많이 들고 계산이 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다 하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배분 순위를 정해야 된다면요. 당연히 단계 배분법이 머릿속에 생각나면 돼요. 그런 틀린 거. 직접 배분법을 하는 경우에는요.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되지고 바로 직접 뭐예요? 어디에? 제조 부분에 직접 2개만 때리고 끝. 배분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배분될 때 3번, 2번이니까 뭐야? 1차적으로 다른 부분에 먼저 배분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배분된 보조 부분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배분된 후에 그 다음에 뭐야? 받아가지고 있죠. 3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왜 어렵냐면요. 그 계산의 모형을 모르고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단계 배분법을 해봐야지 이걸 이해하는 거죠. 잘 몰랐다고 하면 좋아요. 상호 배분법은요. 당연히 모든 걸 다 상호 배분하니까 배분 순서 필요 없고요. 배분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다 배분하니까 뭐만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니까 달라지지 않고. 상호 배분법은요. 용역 수준을 완전히 고려한 방법이죠. 정답은 뭐야? 2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세무 2급에서 문제 하나를 에러내는 걸 대충 느낌이 오세요? 한 3개 중에서 4개 중에 2개는 확실한데 하나를 약간 이상하게 내고 하나는 뭐야? 내가 그 지식 범위 내에 있으면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맞추면 아닌 걸 나타나는 유무 수준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죠? 경계선이죠. 요거까지 커버하면요 90점을 육박해요. 이 정도는 틀려줘도 그냥 70점을 다른 기본적인 하면 70점 넘어가요. 근데 이것까지 커버하죠. 그럼 80점 넘어서 90점대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부가 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직접 원가 배분법은 직접법이죠. 2번 요거를 했을 때 그 성형 부분에 배분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겠네. 그럼 이 직접 배분법이 어렵지 않는 이유가 이 보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금액 수선은. 그럼 보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체인지 하세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10번 중에 한 2번밖에 안 나와요. 시험의 대부분은 보조 부분이 앞에 와요. 근데 혹시나 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응용력을 잃을까 싶어서 일부러 제가 골라가지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앞에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긴 여백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왁구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해볼게요. 마음속에 앞에 2개는 뭐예요? 보조. 뒤에는 2개는요? 제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선 동력 이렇게 수선 동력 성형 조립 이렇게 성형 조립 4개를 놔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수선 부분은 60만원 수선 부분 60만원 동력 부분은요 63만원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 자료 그죠? 나왔죠? 이렇게 딱 놔두고 여기에 원가를 안 주는 이유는 총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총원가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 자료도 줘서
받아가지고 토탈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그 자료가 없다는 말은 그냥 보조 부분에서 받은 있잖아요. 제조 부분의 원가, 보조 부분의 원가 있잖아요. 그것만 구하라는 거니까 해볼게요. 자, 직접 배분법 안 해요? 직접 배분법은 서로 주고받는 인과관계 있지만 이거 무시한다고요. 어떻게? 두 번 되겠습니까? 요것만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막구를 그려볼게요. 요거. 여기 가요. 쭉 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요. 비율은 두 개 보면 12분의 8 되겠습니까? 12분의 8이면 약분이 되나요? 얼마가 되죠? 이렇게 계산이 안 돼. 3분의 2? 만약 12분의 8이 3분의 2죠? 아니면 좋아요. 뭐 12분의 8 할게요. 12분의 4 이렇게 할까요? 3분의 1,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3분의 1 하면 좀 편하네. 40만원. 3분의 2니까 40만원. 얘는요. 이렇게 하면 밑에 있죠. 해야 되겠죠? 40만원. 여기는 얼마가 될 거예요? 20만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배분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두 번이잖아요. 요거 두 번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죠. 제가 둘둘법이라고 했잖아요. 단계 배분법은 3위법, 3번, 2번 와꾸를 놓고 해야 된다고요. 두 개 하면 숫자가 왜 이렇게 되지? 얼마예요? 12,600 맞나요? 12,600에 이게 떨어지나? 9,100에 12,600이죠. 9,100 떨어지면 9,100에 12,600. 안 떨어지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12,600에 12,126에 뭐예요? 91 이렇게 되고 12,600에 이거는 35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이 비율이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63만원 가지고 뭐예요? 두 개 해볼게요. 왜 치사하게 이렇게 나왔지? 63만원 떨어지나? 그러면 45만 5천원 45만 5천원 이렇게 되네요. 45만 5천원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63만원 63거 이렇게 되면은 175 이렇게 이제 됐다 이거잖아. 일단 이렇게 떨어졌네요. 저 숫자를 좀 좋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죠? 자, 성형 배분에 있죠. 부분에 배분될 원가는 얼마냐. 성형 부분이 어딜까요? 성형 요거네요. 두 개 합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 두 개 하면 85만 5천원이 되잖아요. 그죠? 두 개 합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85만 5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산수하면 별로 틀릴 일 없어요. 딱 와꾸를 놓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을 해봤잖아요. 단계 배분을 한번 또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